우리가 규제라고 하는 것은 테크놀로지 그 자체에다 규제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테크놀로지가 어떤 시장을 만들 때, 챗GPT라는 시장을 만들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시장을 만들 때, 또는 챗봇을 통해 가지고 요즘 캐릭터 AI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대화해요. 또는 딥페이크 이런 기술을 활용한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용을 한단 말이죠. 네네. 우리가 물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생수 갖고 자꾸 장난치는 사람들, 생수에다 뭐 이상한 거 타는 사람들, 이런 거 규제해야죠. 지난해부터 사실 AI라는 게 좀 시장 전체를 엄청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테마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이런 현상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 버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유명했던 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올해 6월에 나왔던 버블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투머치 스펜드, 너무 많이 쓰는데 너무 베네핏이 적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세콰이어에서 대단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죠. 여기서도 보고서를 냈는데 6천억 달러의 캐스천이라고 얘기를 했죠. 즉 올해 2024년 하반기 정도까지가 되면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쓰는 돈이 3천억 달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에 투자한 돈이. 그러니까 그러면 최근에 3천억인데 그럼 50%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6천억 달러는 벌어야 되는데 6천억 달러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어디 벌어놨냐라는 거죠. 지금 1천억 달러도 못 벌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 아니냐. 돈은 6천억, 그러니까 3천억 달러를 써서 50%의 수익률을 바라면 6천억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결국은 엔비디아만 좋고, 마치 닷컴 버블 때 이러한 서버 만드는 회사들만, 뭐 막 만드는 회사들만 돈 벌었던 것처럼 이런 꼴 아니냐라는 비판들과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구글의 피차이라든지 메타의 저커베역도 뭐라고 동일하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AI에 대한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할 수 없다라는 거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일부에서는 메타의 광고 수익이 증가, 그다음에 구글의 광고 수익이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AI에 의한 효율성 부분이 강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6천억 달러의 캐스천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6천억 달러는 어디서 나올 것이냐, 즉 AI 경제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인프라하고 서비스를 구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프라는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하드웨어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경우들이 하나의 인프라가 될 수 있고, 이 인프라 위에서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도 대단히 인프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세 개의 레이어가 저는 인프라 레이어라고 보고 있어요. 고속도로로 치면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가 깔리고 있는 거죠. 근데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의 기업 경제 가치는 결국은 여기에서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트럭이 다니고 북버스가 다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려면 진짜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화 속에 있는 것이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이 이제 고속도로를 줬잖아요. 지면서 우리도 돈을 벌겠지만 돈을 더 버는 거는 이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는 차겠는데, 그래서 만든 게 현대차의 출연이잖아요. 이것처럼 결국은 이 서비스 기업들이, 그러니까 차량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서비스 기업의 레이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태동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입니다. AI 에이전트 기술은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까지 생성 AI는 프리트레인드,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데이터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프롬프트로 요청을 하면 그 결과를 생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즉 순수하게 AI 내에서만, 거대 언어 모델 내에서만 이 인풋과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거죠. 에이전트는 쉽게 해서 이 LLM이 다른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저쪽 데이터베이스를 써본다든지, 예를 들자면 검색을 자기가 한번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래서 비행기표도 좀 끊어줘 그러면은 비행기표 구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검색을 한다고 해서 찾고, 호텔을 좀 예약을 해줘. 그럼 호텔을 들어가서 찾고, 또는 이번에 맥킨지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전문가 DB에서 어떤 고객에서 오는 콜드메일에 어떠한 문의 요청하고 이걸 매칭시켜줘. 그럼 이거를 매칭을 하는데 이 엑스퍼트 DB, 그러니까 즉 맥킨지가 갖고 있는 전문가 DB라는 도구를 활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인간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건, 뭐 에이전트를 갖다가 사람들 비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집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비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즉 생성 AI가 자기가 이미 이미 학습된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토큰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써가지고 훨씬 더 퍼포먼스를 높인다라는 거죠. 이미 제가 새로 책을 하나 썼습니다. AI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 주인이 바뀐다라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 공부에서 거기에 뭐라고 제가 사례를 비유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간에 진화론에서 보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처음으로 호모 뭐 해가지고 호모 사피엔스까지 가잖아요. 그 첫 번째 호모가 호모 하빌리스예요. 이 호모 하빌리스의 뜻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본격적으로 도구를 사용하면서 불이라는 도구, 석기라는 도구, 철기라는 도구, 나중에는 이것이 전기라는 도구, 증기라는 도구, 지금 컴퓨터라는 도구, 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인간으로 진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마찬가지로 이제는 AI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시작하면서 진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AI 검색도 여러분 에이전트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생성 AI로 그냥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레그 기법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얘기다면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결과를 찾아내 주는 거거든요. 이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네. 이런 도구를 활용한다든지 이미 인덱싱된 거를 갖다가 도구로 활용한다든지 이래서 AI 검색 시장도 지금 대단히 들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AI 쇼핑이죠. 그래서 AI 쇼핑이라고 해서 요즘 개념도 AI 쇼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플렉시도 미국에서 이제 쇼핑 서비스를 검색 서비스인데 쇼핑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번 헐리데이 시즌 때 즉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이럴 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 러퍼스라고 하는 쇼핑 에이전트를 아마존 웹사이트에 붙였어요. 앱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의존하고 있는 이마케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헐리데이 시즌 때 16%의 고객들이 쇼핑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구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상당하네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벌써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이 확산되면서 2025년은 AI 검색과 AI 커머스 본격화되는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바일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이폰도 하나의 인프라죠. 아이폰을 만든 애플도 그리고 갤럭시를 만든 삼성도 돈 벌었지만 어떤 기업들이 성장했습니까? 여기다 서비스를 올린 토스가 성장하고 그렇죠. 쿠팡이 성장하고 그렇죠. 카카오톡이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벌써 AI 검색이라는 서비스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AI 커머스라는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 AI 커머스를 강하게 했던 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상장을 빨리 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완전 유니콘이죠. 네, 정말 좋은 기업인데 여기서 금융 AI 에이전트를 공개를 했어요. 이거를 퍼플렉시티에다 그냥 API로 갖다 붙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불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불과 관련돼서 이 물건을 구매하면 이 구매 정보라든지 배달 정보까지도 이 에이전트가 같이 가져가줘요. 네네. 그리고 환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도 이 스트라이프가 만든 걸 갖다 쓰게 되면은 AI 커머스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서비스에서도 지금 에이전트가 B2C 서비스에서도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로 뭐 애플이 올해 12월에 이제 이 챗GPT를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에 결합을 시키죠. 네네. 여기에 대한 반응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 부분에서도 뭐 법률, 변호사 AI 에이전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AI 에이전트, 뭐 스타일리스트 AI 에이전트, 인테리어 AI 에이전트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가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모두 다 에이전트에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AI 경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비스 시장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가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뱅킹하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이러면서 경제 질서가 재편되면서 신규 기업들이 경제 규모를 끌어올렸던 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는 AI 인프라도 계속해서 중요하겠지만 아이폰하고 갤럭시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앱 경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이 훨씬 더 큰 경제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 서비스 기업의 어떠한 이 레이어가 층위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버블은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AI 버블은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터지더라도 크게 큰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훨씬 더 우리는 인터넷 시대를 더욱더 그때 과잉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고속 인터넷 시대를 빨리 맞았고 그것이 네네. 스마트폰 무선 인터넷 시대로 빨리 재촉했던 것처럼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투자는 결코 아깝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질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낮을 뿐더러 터지더라도 그렇게 거칠게 터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그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슷하게 그 IPA 밸류 체인이다 하면서 뭐 인프라와 플랫폼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까지 이 밸류 체인이 확산되면은 더 우리가 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도 제가 한번 봤던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에이전트들 기반으로 좀 산업군 각각의 영역에 좀 특화되어 있는 AI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이는데 좀 박사님 보실 때는 뭐 아까 금융이나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좀 어느 섹터 혹은 어떤 산업군이 이 AI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적용으로 인해서 좀 큰 수혜를 볼 것 같다고 보시나요? 저는 다 볼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 AI를 뭐 우리가 기억 속에서 가장 가까운 기억이 스마트폰이니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의 비유를 드는 거고 저도 좀 스마트폰의 비유를 들었지만 저는 가장 크게는 이런 에이전트가 된다라면 기업이 과거에 70년대와 80년대 컴퓨터를 도입하면서 업무 자동을 많이 해놨잖아요. 네네. 저는 이거하고 유사하다고 봐요. 지금 기업용 소프트 시장도 지금 AI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싸서 ERP 시스템 잘 못 쓰거든요. 직원 20명인데 ERP 시스템을 쓴다. 아유, 뭐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렇죠. 근데 이번에 메타가 세일즈포스의 AI 총괄사장을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타의 광고를 한다라면 메타의 광고하는 사실 롱테일, SMB 중소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ERP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건 기업의 이익률 증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의 큰 변화가 저는 하나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GDP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률 확대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률이 확대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기업의 주주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기업은 이익을 더 내면요.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정상적인 기업은. 네네.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 거죠.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저는 좋은 기회가 산업적으로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서비스 기업만을 얘기하고 AI 서비스에서의 에이전트 역할만 했지만 신규 산업도 있어요. 그것이 아까 대표적으로 테슬라에서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이것도 AI가 본격적으로 결합되면서 나오고 있는 신규 산업 서비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건 신규 서비스 시장인 거고 또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AI 로보틱스 시장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중국도 지금 여기에 방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네네. 지금 뭐 삼성전자도 투자했다라는 그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쫓아오고 있고 아마존도 어질리티 로보틱스에 투자해서 지금 외화와서 물류창고에서 이미 물류창고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이것은 기존에 있는 로보틱스하고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로보틱스는 AI가 결합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소프트웨어로 룰 세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프트웨어에서 얘한테 로봇에게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 가르쳤던 거거든요. 룰을 줬던 건데 이제는 AI가 결합되면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AI 로봇 시장을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컨설팅 기업들마다 다르지만 자동차 시장이 30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엄청나게 커질 시장인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뭐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도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지만 신약 개발 부분도 AI가 맞아요. 대단히 가속화시켜주고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AI 밀리터리입니다. 지금 한국은 사실은 AI 밀리터리가다기보다는 전통 밀리터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산업체를 키워왔었는데요. 이미 패러다임이 미국하고 중국은 AI 밀리터리로 바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공약을 했습니까? 맨하탄 프로젝트 for AI 디펜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AI에 대한 맨하탄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AI 국방에 대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압도하겠다. 중국은 여기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타임즈 같은 경우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표지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The First AI War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I 전쟁으로 바뀐다라는 거고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는 미국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9개의 전통 방산 업체가 여기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대체될 것인가. 또 새로운 또 실리콘밸리 기업도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그런 앤드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서 여기 투자하는 기업들이 호로비츠라든지 앤더슨 호로비츠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AI하고 결합된 밀리터리의 어떤 개편들 여기에서 신규 산업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에게 통신도 해주지만 이것이 밀리터리 영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명확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명확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것이 군사 산업 방금 또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 밀리터리 산업도 되게 신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켜봐야 되고 투자에 어떤 관심 가져야 될 기업들, 산업의 영역들, 서비스의 영역들 정말 저는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AI 관련해서 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어떤 혁신과 이를 통한 새로운 기회 이거에 대해서도 참 기대가 큰데 또 그만큼
확실한 뭐 어떤 규제나 막 윤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반대급부로 함께 기대가 큰 만큼 또 같이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한국 뭐 방송에서도 AI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많은 사례를 드는 것이 이제 제프리 힌턴의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분의 표현을 들면서 흔히 말하는 AI 듀머리즘이라고 하죠. 즉 인류를 멸종시킬 것이다. AI가 발전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AI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해서 유럽연합도 AI 액트를 통과시켰고 한국도 네네. 지금 소위를 통과했죠. AI 기본법이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저는 조금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프리 힌턴은 머신러닝에 기여했던 바는 분명하게 있죠. 하지만 제프리 힌턴이 2016년에 뭐라 그랬냐면 2019년 되면 앞으로 6년 안에 라디올로지스트 그러니까 즉 방사선학과에 있는 의사들은 아무도 필요 없을 것이다. AI가 훨씬 더 MRI나 엑스레이, CT 촬영 판독 잘할 거기 때문에. 근데 방사선학과 교수들은 의사들은 더 늘었어요. 네. 그분 예측 좀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잘하는 물리학적인 어떠한 머신러닝의 연구와 미래 예측은 다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는 전혀 에비던스, 그러니까 학술적 증거 없는 그냥 셀프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위험하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 얼마나 공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성 AI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요. 뭔가 내 일자리를 뺏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얘들이 자아를 가지게 되면 뭐 자아를 가지게 되면은 인류를 멸종시켜야지 뭐 해가지고 막 핵무기 만들고 뭐 생화학 무기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한 근거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AGI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러한 일반 인공지능이 인간에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근데 AGI에 대한 학술적 정의도 아직 없어요. 구글에서 딥마인드에서 연구를 했어요. 300몇 명 된 AI 연구학자들에게 AGI에 대한 정의를 적어보시오. 그랬더니 300 몇 개 다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것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정의된 것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라고 하는 것은 테크놀로지 그 자체다 규제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 테크놀로지가 어떤 시장을 만들 때, 챗GPT라는 시장을 만들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시장을 만들 때, 또는 챗봇을 통해 가지고 요즘 캐릭터 AI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대화해요. 심리 상담도 받고 애인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여기 좀 돈 많이 벌거든요. 이런 규제 또는 딥페이크 이런 기술을 활용한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용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물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생수 갖고 자꾸 장난치는 사람들. 생수에다 뭐 이상한 거 타는 사람들 이런 건 규제해야죠. 그렇죠. 네? 전기를 규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기를 악용하는 사람들 이런 건 규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비유를 드는데 1907년에 모델 T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잖아요. 확산됐는데 여러분 배기가스 저장 장치는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196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LA의 스모그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서 우선 주법으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만들고요. 1970년에 미국 연방에서 처음으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의무화하는 걸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냥 블랙 스모그라고 그랬어요. 예? 완전히 검은 연기만을 뿜어내서도 아무도 규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규제하는 거 맞습니다. 좀 더 일찍 규제했다면 저는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 때 신호등이 있지 않았어요. 교통사고 나니까 신호등 만든 거예요. 처음에 차 만들 때 모델 T 여러분 깜빡이 등 없었어요. 교통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하면서 깜빡이 등도 집어인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병원의 이머전시 룸 가는 이런 것도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들을 인류는 모색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저는 기술 그 자체보다는 시장에 훨씬 더 딥페이크라든지 뭐 잘못되게 상담을 하게 되면서 내가 자살을 하는 충동을 얻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악용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뭐 딥피싱이라고 하죠. 갑자기 이 AI가 전화가 와서 지금 보이스피싱보다 더 진화돼서 진짜 저희 어머니 목소리로 다급하게 얘야 돈 좀 보내라 뭐 이래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규제할 것이라는 거로 좀 가야 된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EU AI법이 저는 잘못됐던 것이 뭐냐면 EU AI법은 통과된 것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학습했는지를 EU에다가 도큐멘트로 서류로 밝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오픈 AI에서 O1을 배웠잖아요. O1은 학습이 중요하지 아니라 추론, 리즈닝이 중요해요. 그런데 EU AI 액트는 리즈닝에 대한 투명성 데이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리즈닝을 했는지. 그러니까 즉 EU 액트는 O1을 규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진화도 맞지도 않게 규제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한국의 AI법도 지금 기본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술의 진화하는 속도도 못 맞추는 이런 기본법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딥페이크의 처단법을 형법에다가 확실하게 더 강화시키든지. 벌써 피해자가 있는데.
그리고 개인정보 뭐 AI가 개인정보를 가져가면 어떡하냐 걱정하는데 실제로 가져가고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GPT-S에 보면은 그 해정이라는 것이 되게 상위에 있었어요. 글로벌로. 이게 뭐냐면 카카오톡의 익스 걸프렌드, 그러니까 즉 헤어진 여친의 카톡 대화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버젓하게 GPT-S 만들어가지고 오픈 AI에 GPT-S 샵에다가 스토어에다 올려놨어요. 아이고야. 글로벌 3위 했거든요. 이런 거 한국 정부에서 하나도 규제 안 했어요. 의회도 그러니까 의원들도 규제 안 하고 이거 규제해야죠. 규제를 하지 말자는 제가 반규제론자가 아니라 네네. 규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하는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악용하려고 하고 편법으로 돈 벌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는 강력해야 되지만 기술 자체가 지금 디벨롭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진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친다 그러면 스타트업들도 풀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는 오히려 기술에 대한 R&D나 이런 건 지능 정책이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자꾸 AGI라든지 근거 없는 학술적으로 하나도 논문도 발표되지 않은 AGI를 가지고 규제하려고 한다라는 것 저는 아니라고 저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